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의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는 다 잘하고 계시죠, 대표님? 대표님 건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활약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그래서 오늘 관련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최종 선고기일을 오늘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온갖 추측이 무성했었는데, 일단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선고 승복 공방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과에 승복이 선택이 문제인 건가? 뭐 이게 공방거리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위한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 이미 입장을 말한 것이고 굳이 말할 필요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권성권 대표는 왜 안 하냐. 더 공식적으로 뭐 최고위나 이런 자리에서 말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이긴 최고 왜 웃고 계세요, 근데? 아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기사 한 줄이 났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탄핵 기각 시에 승복할 수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때의 이재명 시장과 예.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사뭇 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또 힘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자, 일단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최근에 그 승복은 이 가해자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요즘 대표님이 언론의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그게 왜 화제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조갑제닷컴에 올렸더니 예. 어제 뭐 온통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양비론입니다. 예. 이건 양비론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아하.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사태의 유발자, 뭐 가해자로 봐도 되는데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의 지금 판단을 내리는데 거기에 승복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 이게 탄핵 소추를 누가 했습니까? 국회가 한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탄핵 소추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이 또 거기 가세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 공동 의견으로 봐야죠. 공동 의견으로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승복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완전히 초점을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복하라는 말은 이 한 사람한테만 해야지 이걸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넓혀버리면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받는 압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양비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 그 허무한 겁니다. 아하. 너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네. 승복이라는 말은 이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승복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위헌 판결도 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죄 광고가 없어졌죠. 예. 사죄. 예, 사죄 광고 옛날에 뭐 장표권을 도용했습니다 해가지고 광고 나오는 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죄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승복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거냐 말 거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승복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지자들이 탄핵 인용으로 나왔을 때 폭력적 사태를 벌리서는 안 된다는
걸 당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에게. 네, 더구나 2017년에 그 현장에서 4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시설물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맞아요. 그런 사태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구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자중 요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승복은. 예. 그래서 그 승복 논란하면서 계엄을 누가 했느냐, 뭐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했냐, 계엄의 주체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이긴 최고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승복 논란에 대해서. 예, 승복이라는 게 사실 무형의 가치인데 이걸 강요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굳이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일반 국민들이 서로 싸웠을 때의 사실 승복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승복의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승복의 의미가 더 평가받는 이유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 화해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의 빌드업을 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심각하게 들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정세균 총리와 야사당 원내대표가 서로 모여서 승복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뭐라고 했었냐면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가 절대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불복의 사인을 주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인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열을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것이고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을 하면서 독서와 관저 내부를 산책하고 있다. 특히 독서를 할 때 성경책을 이제 구치소에서 읽던 성경책을 다시 열심히 읽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침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대통령의 전략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조 대표님. 저는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아, 조용할수록. 네, 저는 우선 광장에서 열기가 요사이는 뒤늦게 불붙은 이 탄핵 찬성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장에서. 예, 광장에서. 그동안 광장에서 밀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원된 수도 예. 줄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음흠. 그리고 뭐 여론, 네, 탄핵 찬성 여론은 항상 60, 탄핵 반대는 40, 6대 4 구도가 고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법원이 판단할 법리, 법리에서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 법리를 바꿔야 될.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지고 자꾸 이 뭐 각하 가능성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고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각 이야기보다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각하. 예. 그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각하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각하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뭐 제일 각하 논리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란죄 대목을 왜 뺐느냐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판단 근거에서 뺐느냐.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죄는 뺐지만은 내란 행위는 안 뺐을 겁니다. 예. 내란 행위 자체는 거기 넣었고 그 다음에 뭐 주장하는 그 검찰 조서를 왜 증거로 했느냐 예.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쭉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그 뭐 헌법재판소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증거 채택도 양측 의견을 다 듣고 그러니까 다 했죠. 지금까지 이 재판 절차는 다 절차를 지키면서 해왔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절차가 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은 지금까지 재판한 거 다 무효가 되고 그건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재판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각하는
불리하다는 증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하론이 자꾸 계속 나오는 부분 게. 자체 나오는 예, 것 예.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게 내란죄 부분은 이미선 재판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내란죄 부분은 법적 판단은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언급을 초기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논란거리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JTBC가 어제 보도한 그 윤 대통령의 도주설이 퍼졌었죠. 그 체포영장 집행 뭐 이제 전에 지난 1월 8일이었습니다. 직무가 정지했던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인체고. 그 이제 관저 지하 상황실이 있고 네.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이 있는데 관저 지하 상황실은 일반 근무자가 근무하는 보통의 상황실인 거고 대통령실의 지하 상황실은 벙커입니다. 벙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나 군사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기가 거죠. 이제 보니까 천장, 벽, 바닥이 전부 다 2m 이상의 두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철문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예. 이른바 적국의 EMP 공격, 전자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공기정화 장치까지 잘 겸비가 되어 있고 몇 개월 동안의 식량까지 되어 있는 정말 요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시 상황을 고려한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근데 계엄 직후에 이제 뭐 간부가 거기를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실 관저 특히 벙커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음.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고립해버리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둘러본 것은 아닐까. 이른바 도주를 벙커로 해보려는 시도를 생각해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1월 8일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믿기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예. 물샐 틈이 없었잖아요. 그죠? 밖에서 예. 카메라가 이제 다 해서 지금 그런데 허를 찔린 건데 예. 그 출동했던 기자들 좀 창피하게 생겼는데 그런가요? 뒤늦게 이제 특종을 했는데 예. 만약 그때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1월 9일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면은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려면은 뭐 차량도 좀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적당한 행동이냐 하는 것은 좀 쟁점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직무정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대통령 들어간다는 권한 얘기.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산책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국가 중요 시설인데. 예. 1월 8일이 딱 오랜만에 대통령이 멀리서 찍은 카메라로 보였었던 그날이잖아요. 그날입니까? 예. 그잖아요. 계속 안 보이다가 예. 예.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예. 여기저기 가리키며 뭔가 시설을 점검하는 듯한 그 낮에 영상이 공개됐던 때인데 그날 저녁이나 오후에 만약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 벙커를 둘러봤다면 관저의 시설을 대비하고 오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가 없을 때 도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는 데는 그 정도의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떤 국방부 장관이나 뭐 합참 그쪽이 다 지하 벙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몸을 숨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당시에 또 이런 지하 상황실 둘러봤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의혹을 낳는 것이고, 저 이래서 이제 또 이제 대통령 당시 경호처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영장이 또 신청이 됐는데 네 번째죠. 계속 기각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실의 비화폰 또 서버 이 부분이 다 수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 대표님부터? 근데 왜 여러 번 신청을 하고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 뭡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거기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그 후에 네 번째 청구를 신청하는 했습니다. 거니까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다만 이런 고려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고 또 경호처 이 사람 차장을 또 구속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고려가 있었다면 난 그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체포영장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예. 체포영장을 거부할 때
이 김 차장이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누구 명령을 받았을 텐데 그게 예.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예.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해의 공범이 되는 건데 예. 그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뭐 비화폰 예. 서버나 뭐 그 통화 내역, 서버 불출 내역. 문제도 뭐 포함될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석연치는 않아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렇다 검찰의 보니까 행동이. 이러한 데이터가 넘겨지면 뭐 검찰에도 뭔가 곤란해질 게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고 네. 아니,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9명의 외부위원 중에 6명이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특수본에서 검찰한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물론 검찰에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그걸 하는 거죠. 그 후차적인 과정 자체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까? 검찰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재범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다시 구속 취소돼가지고 관저로 들어왔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본인의 부하 자신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을 징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 방에 형사상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논란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저 석방되고 나서는 우리가 불법 구금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법 구속되었다. 예. 그런데 체포영장을 거부한 행위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무집행방해거든요.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나중에 체포되고 나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지리한 그 경호처 그렇죠. 관저 공방전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경찰도 뭐 그렇죠. 몇만 명을 동원하고 그걸 예. 김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은 이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다른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도 된다고 봅니다. 예. 요 만약에 하나만 이제 뭐 본다면. 어떤 탄핵 인용이 되게 되면 또 다른 그렇죠. 형사처벌의 어떤 죄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근데 있겠네요. 누가 봐도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안 나오는 건 지금까지 비화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비화폰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화폰과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는 특히 검찰이 안 했다라는 거는 그 통화 내역 중에 검찰도 같이 있는 건 아니냐. 뭐 방첩사 내지는 과학사정본부 검찰과 통화했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그렇죠. 그 개헌 국면에서 검찰에 이렇다 할 간부 내지는 누군가 이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건 검찰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청구 안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네 번째 영장 청구인데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또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 자, 일단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맹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헌재 결과에 승부하겠다. 지난 주말 발언이라든지 집회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참석 안 하고 거리두기를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뭐냐 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 일단 관련 영상을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우리 당직자들이 함께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믿어달라. 뭐 이렇게 이것도 아마도 권성동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당원들 대화방에서는 뿌락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갑재 대표님부터. 예. 저는 지금 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감당해야 될 분이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예.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 안 진 사람이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데 대한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수긍하고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예.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과 어떤 정세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하신 분 입장은 아마도 윤석열 같이 싸우자 대통령을 이거입니까? 같이 싸우자. 예, 예. 또 구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예. 뭐 이제 광화문 집회하는데 나와서 마이크도 안 잡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긴 최군. 그러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해보이는 것 짐짓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권영세 위원장 계엄 직후에 탄핵과 계엄으로 상처드린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사람입니다. 권성동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카메라가 꺼지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단합과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지역구에서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고개 들고 다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랬죠. 초기에 그러니까 그 얘기 결국 있었죠.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서울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기 대선 열리거나 나중에 총선 국면 본인한테는 중도 표심을 가져와야 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의 신빙성을 얻으려면 책임과 행동이 앞서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도 욕먹고 또 중도나 내지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 아닌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지금 지도부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또 이 가운데 이름이 빠지지 않는 분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또 이재명 대표 악마화 문제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나는 이재명이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요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소개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정규재 예. 전 주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발언권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격이 있어요. 2021년 보수가 거의 일치단계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밀 때 예. 이분은 똑같은 사람이다. 윤석열, 이재명 똑같은 사람이라서 예. 나는 기권하겠다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 특히 정치적 그 성향이 아니고 무능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수 진영 안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 지난 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다. 정규재 전 주필의 말이 상당히 용감한 말이 됐어요. 예. 맞았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정규재 전 주필은 가장 줄기차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재명을 절대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지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아하. 절대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마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예. 굳이 악마라고 표현을 쓰려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몇 가지 아주 논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 지금 선고를 받고 있는데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정규재 씨 주장입니다. 예. 낙선한 사람 아니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 안 했느냐. 그런데 그 사람 당선했지 않느냐. 예. 이게 과연 정의냐. 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 다만 이분의 글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벽을 깬 건데 이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포비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무조건 비판해야 된다. 예.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이재명을 비판 안 하는 보수는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이 쫙 있거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점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게 예. 보수다 하는 그런
어떤 벽을 깬 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악마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정치하는 마당에서 상대방을 뭐 히틀러라든지 뭐 양아치라든지 악마라든지 이런 표현을 그 지도급 인사들이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히틀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거고 양아치는 홍준표 시장이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했던 말이긴 한데 자 이긴 최고도 많은 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것 제일 같은데 잘하는 사람 중에 아니, 사실 정기조 주필께서 예. 이재명 대표를 평소에 좀 평가한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의 상대방에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선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가까이서 보셨어요? 네. 아니, 경기도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을 하시면서 정진상 비서실장부터 네. 김용훈과 함께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예. 저는 악마라는 표현보다는 예. 지옥 그 자체다. 지옥이요? 전 지옥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더 강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옥은 악마인데. 제가 이제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서 예. 이 논의에서 자유로운데 이재명 대표를 앞서서 옹호했었던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충신이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잘못 쓴 법인카드부터 시의원들과 맞서면서 음흠. 정말 무리하게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정말 이른바 쉴드를 쳐줬었던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책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냥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그렇게 정말 수년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충신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정치를 그만하시라고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았냐면 검찰의 과잉 수사가 죽였다라고 받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기 처장도 저와 많이 싸웠지만 정말 합리적인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믿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산타 옷을 입고 장례식 날 춤을 추는 모습들 그리고 유한기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특히나 주변에 있는 정진상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정책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시의원에 대해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양해야 되는 정치에 압축되어 있는 그 판이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세력이라고 항상 판단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사실 지금 뭐 취업 포기 청년들이 120만 명이 육박하고 국가의 부채가 엄청난 상황에서 자꾸 기본 사회, 기본 배당 이름만 달랐지 계속해서 돈을 주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받고 싶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찍어도 괜찮은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반성할 지점이 있고 많이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늘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조 주필님의 그런 주장을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유이죠. 예. 악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악마는 아니고 그 지옥 그 자체다. 근데 예. 제가 문자를 쓰면은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중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10년을 그게 아마 지옥 같은데 10년을 들여다보면은 10년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악마가 해가지고 싸우다가 보면은 싸우는 이쪽이 또 악마가 돼 있다. 그 닮아간다 이거예요. 아. 그럼 진다는 겁니다. 아. 그럼 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조지 F 케난이라는 미국의 대전략가인데 이분이 소련 공산당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롱 텔레그램이라는 긴 전문을 썼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예. 공산당과 싸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양보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겨도 별 의미가 없다. 똑같아져 버린다 저쪽이.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도 이재명 대표는 절대악은 아니라고 봐요. 아는데 그걸 절대악으로 상정하고 싸우면은 싸우는 쪽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재명 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아예 도지사가 되겠어? 근데 도지사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겠어?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겠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상대하는 방법은 더 선의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양아치 뭐 히틀러 이상한 말들로 상대를 하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그건 그런 말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김문기 처장님의 사진을 하나 공개한다든가 그렇게 실증적인 방법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정치와 올바른 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늘상 해왔습니다. 이긴 최고한테 제가 물어보고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악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능력으로 따졌을 때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버티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능력 면에서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사건 하나만 걸려도 네. 다른 의정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몇 개 건을 동시에 지금 5개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봤으니까. 옆에서 봤으니까. 권력과 야망을 향한 본인의 어떤 의지가 그 누구보다 세고 권력 의지. 예, 권력 의지가 누구보다 상당히 세고 예. 그 이상으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토론을 두 분이 굉장히 깊게 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게 또 말씀을 잘해주셨고, 딱 하나만 여쭙고 다음 영상 보고 마무리할 텐데, 지금 이제 선고일이 언제가 될 것이다. 헌재의 무소식은 이상징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한덕수 총리 선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이 뭐 전후 관계로 될 것이다. 또 인용, 기각, 각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갖고 이 시간을 버텨야 할지 조언을 주신다면 조 대표님부터. 저는 뭐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듯이요. 예. 이거는 전원일치 8대0 인용으로 가는 건데 예.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결론이 바뀐 게 아니고 저는 결정문 쓰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문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논쟁적이고 밑줄 치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볼 사람이 지금 수백만 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결정문을 쓴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자꾸 하나에도 그렇죠. 신경 쓰고. 예. 그리고 무슨 아마 결정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이 별개 의견이라고 하죠. 요새 별개 의견을 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보충 의견을 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뭐 이번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아닙니까? 예. 늦더라도 그죠? 예. 다음 주. 사실 지난주 진짜 나올 것처럼 다들 평론가들이 예상을 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시다가 이번 주도 안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해서 불안하신 분도 있어서 조갑재 대표님은 8대0 인용 결론은 바뀌지 않고 다만 그 판결 그리고 최종 결정문의 내용을 다듬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긴 최고는. 방금 속보를 보니까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지연된다 하더라도 예. 상식은 언젠간 바로 잡힌다. 아무리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야당이 어떤 예산 삭감이라든지 복잡한 정치에 있어서 계엄으로 상대하는 것을 선례로 남길 수는 없다라는 그 상식을 재판관 8명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늦어지겠지만 더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판결문을 쓴 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자꾸 주는 자양분과 땔감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봄에 눈은 내렸지만 이 눈이 빙하가 될 수 없고 결국 녹아서 또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민감국가, 그 센서티브 컨트리. 이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것을 두고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정치권은 네 탓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권에 대통령이 말했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염려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거,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 협력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대리대사가 예. 해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고 예, 그 미국 연구소 중에 로스 알라모스라고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등의 보안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좀 비밀을 좀 소프트웨어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로스 알라모스는 영화 오펜하이머를 본 분은 알겠지만 미국 최초 핵폭탄을 만든 데입니다. 예. 핵폭탄 만드는 데예요. 거기 가서 어떤 기밀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 자꾸 이걸 실제보다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예. 그 뭐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하는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2달이 지나서 1월 초에 그리고 처음에 지정했는데 문제 제기했을 때도 예. 아직도 상호 판단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한국에 일부러 통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한미 간에 있는 어떤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불신의 시작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당연히 누구한테 알려야 되느냐 하면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니까 미국 대사한테 알려야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알려야 되거든. 그렇죠. 이거 수도권에 부대를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만약 대사와 사령관이 몰랐다면 이 두 사람은 워싱턴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을 거라고요. 예, 계엄 선포 당시에. 네, 예. 절대 이런 거는 용서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신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예. 신뢰가 이미 지난 12월 3일 깨진 상황에서 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 한들 또 이것을 파트너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 누구에게 알릴 것이냐. 당시 이제 또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미국 정부로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긴 최근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판 승부 더 라커룸을 위해서 예. 이 민감 국가의 진실을 좀 파헤치고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거 미국 정말 에너지부 연락을 해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아닌데요. 이거 정말 예.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일단은 네. 정치권이 이 민감 국가론을 두고 내탓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엉망인가. 전 노회찬 의원님의 그 외계인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계인 침공했을 때 여야가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이 여야 정치권이 네. 요거 민감 국가 하나 가지고 정말 민감하게 서로서로 경쟁하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나라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민감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유래가 시작됐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1999년도에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로스 알라모스 그 국립 핵무기 연구소에서 예. 중국계 대만계 출신의 과학자가 핵무기 기술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파면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클린턴 정부와 상원 의회에서 핵무기 연구소에 외국인 과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민감 국가 법안이에요. 그때부터 그 법안이 이어져 와가지고 보안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 나라들을 분류해 놓는 것이 지금의 민감 국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핵무장론이다 뭐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무역상의 어떤 제재 조치 이런 게 아니라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에서 나라를 분류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친중 반미다. 한쪽에서는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다. 그 문민정부에서 민간 국가를 지정됐었기도 했잖아요. 예. 그게 그 대만계 출신의 과학자가 기술을 빼돌릴 때 핵무기 연구소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어 가지고 한국으로도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때 지정을 한 거고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상의 문제여서 지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아무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황 정확히 알아야지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또 가지고 미국이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협상력을 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협상력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나라를 분류하는 것뿐이라고 치부하고 인식을 하고 이제 행정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민간 국가에 포함된 나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가 많이 포함돼 있죠. 뭐 이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안보 이슈가 아니라 예. 한 연구소의 그래도 보안 이제 이슈. 그 나라들과 우린 동맹인데 그 중국이나 이란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은 레벨로 같이 이제 묶여 있게 되면 그 리스트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제 문제는 예. 핵무장 때문에 핵무장을 많이 운운해가지고 지정됐다면 예. 일본도 심심치 않게 핵무장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동맹 국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면 자체 핵무장도 돼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민간 국가로 설정해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지금 계엄 사태가 사실 계엄 사태가 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계엄 사태를 끝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일 동안 계속되니까 경제, 외교, 국방 이쪽에서 하나씩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합 위기입니다. 네. 복합 위기 중에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안 두었던 이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난 2월 말입니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자회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내려왔죠. 22등 하는 나라를 33등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요것하고 이번에 민감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게 예. 분위기가. 예. 그리고 지금 원래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있다는 거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제 지인 아니, 중에 또 있어요. 어쨌든 예.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있을 때 한국이 G7 회원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무슨 급박한 일이 있기에 그런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터뜨렸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이 전 분야의 문제. 지금 뭐 자영업자 숫자가 석 달 사이에 20만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20만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삶의 곁에 와 있는 거라. 예, 가장 멀리 있다고 본 안보 문제까지 외교 문제까지 이런 펑크가 나니까. 예. 사실 이제 올해 에이펙 그거에서 이제 시진핑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말에도 대중국 외교위원회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보면 어떤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론이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올해 에이펙에 시진핑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엄청난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당황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론 국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어. 시진핑 이런 상황에서 오겠느냐. 뭐 이래서 엄청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이니 법칙이죠.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다 많이 벌어진다는 건데 이거 뭐 이게 민간국가 지정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 갈 예정인데 대한민국을 지금 일정에 넣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뭐 알겠지만은. 예. 그리고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려다가 티켓을 못 팔아가지고 취소했는데 거기 입장문에 보니까 최근 시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70% 팔았는데 10%밖에 못 팔았다. 순천에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까지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재앙 아닙니까? 대재앙이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권력자는 반드시 재앙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 아닙니까? 대통령 무책임제. 예.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선포할 때 APEC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왜 그 타이밍에? 그 질문 한번 나중에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한판 승부 더 라커룸, 자, 화요일의 라커룸 오늘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뵐 때는 뭐 결론이 좀 난 상태에서 뵐 수 있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지지난주에도 이런 멘트를 예. 들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밤을 더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